자, 수특문학 정리할 거고요. 오늘 60페이지부터 합니다. 수특문학 정리. 수특문학 정리 교재 어떻게 생긴 거 알지? 요거. 60페이지부터 할게요. 오늘 수업은 겁나 일찍 끝나. 어제도 진짜 일찍 끝났어. 빨리 대답하면 빨리 가요. 응? 지원아 가능하면 야, 너 급발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무슨 뭐 스피드 게임 하듯이 막 그런 거 없어. 몇 쪽이에요? 60페이지요. 60! 60! 자. 아, 나랑 안 맞아. 자, 60페이지부터 빨리 하자. 오늘 수업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냐면은요. 71페이지까지만 하면 돼. 네? 야, 여기서 말하는 게 1.5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안 들리면 병원을 가. 그 미친 거야. 더워 죽겠는데 누가 에어컨 껐어? 이씨. 자기가 이름이고 춥다 그랬어요. 저 춥다 안 했어요. 추워? 추워? 빨리 춥다 그래. 아, 미지근해. 얘 다시 너무 그거 스포해. 그 우영. 다 봤어, 나도. 왜요? 그날 왜 보기는 재밌으니까 봤지. 그날 토요일날 넷플릭스 결제하고 밤새도록 다 봤어. 아이디다. 어? 아이디다. 나 9,500원 결제해가지고 1인 1아이디밖에 안 돼. 자, 볼게요. 60페이지의 이육사 작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아, 잠깐만. 빨리 들어와, 수업하게. 잠깐 올라와. 빨리 올라와, 빨리. 야, 저기 남자 국구. 저도 공개 후원해줘요. 자, 키 177 이상. 운동 잘해야 돼요. 운동 능력자. 엄마가 얼굴 커도 된대요. 얼굴 크기 가능. 또 조건 얘기해, 빨리. 착하면 돼요. 착함. 야, 머리도 뭐 들어있어. 맞아. 좀 3등급 있어. 개념이 탑재해야 되잖아. 뇌 소유. 대머리 안 되잖아. 태연이 제외. 머리카락. 자, 여성은 핸드폰 번호 불러봐. 010 010 8999 8999 7 298 298. 이름은 김, 안돼 예, 땡.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 김예영. 아유. 화원고 3학년. 다 알려줬는데 요거 선생님이 유튜브 강의 올릴 때 요거를 저기 강의명으로 올려줄게. 파일명으로. 수특정리 가로 열고 남자 급구 요러고. 좆되는 것이 보이지. 자, 여기 너 그 이력서도 올려줄까? 전 남친, 전 남친 뭐 이런 거? 4명이야. 어제 경력이 좋네. 자, 작년도 수능에 이육사의 초가라는 작품이 나왔고요. 기존 수능에서 동일 작가의 작품이 2연속으로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육사의 황후는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화면을 좀 많이 키우진 못했어. 내 골방의 커튼을 열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 황혼이 긍정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타자 이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살자. 뭐 위로 뭐 요런 뜻이에요. 간단하게만. 바다의 흰 갈매기들과도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이게 화자가 인간의 삶을 인식한 태도죠.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당히 외로운 존재구나. 삶의 인식. 그리고 뭐 굳이 말하면은 바다의 흰 갈매기가 곧 무엇을? 인간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겠죠. 황혼아 불렀죠. 이럴 때 뭐라 그래? 말을 건네는 방식 간단하게 하면 무슨 체가 되는 거고요? 대화체가 되는 거고요.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한껏 내밀어라.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요.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위로해 주겠다는 거냐? 그게 아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외의 잘 인식이 안 되냐? 소외의 존재들이 나오거든. 자, 네모를 치면은요. 12성제 반짝이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그 다음에 행상대, 토인들. 얘네들이 어떤 존재들이라고? 소외의 상황에 놓인 존재들이고, 그 소외의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냥 이론 정도 수준의 내용이야. 간단하게만 할게요. 안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그거대로 좀 찝찝하니까 이렇게만 할 거고요. 그 다음 작품으로 가봅시다. 윤동주 작품은 뭐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기죠. 일단은 칠판을 여기에다 잠깐만 윤동주를 좀 필기를 합시다. 윤동주 작품이 수능에 나오더라도 쉽게 쓰여진 시가 아니라 좀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윤동주 작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야? 일제시대잖아. 그죠? 일제시대에서 자신을 무엇하며? 성찰하며 미래지향적인 광복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요 쉽게 쓰여진 시에는 안 나오지만 시생정신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시의 구조가 많이 흘러가. 그래서 요 성철이라는 말을 다시 쓰면은 일제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일단 이야기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대비적으로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자아의 모습, 그것을 보통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상적 자아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대립과 갈등, 좀 무거운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동주 같은 경우는 미래지향과 희생정신, 좀 긍정적인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화해와 화합의 메시지로 빠져나가야겠지. 그리고 성찰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 성찰과 관련한 매개체나 어떤 상황이 제시될 거니까 그것까지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윤동주 씨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를 나누면서 화해와 화합까지 끌고 나가는 형태로 시어를 정리하시고 성찰과 관련한 게 있는지를 찾아주시면 돼. 윤동주 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시를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의 전체적인 포인트는 다시 필기를 할게. 자, 시를 잠깐 보면은 화면 좀 작으니까 조금만 키워볼까? 창밖에 밤빛과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여기 뜻풀이 보시면 육첩방이라는 뜻풀이 나오죠. 남의 나라, 여기가 일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고,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고, 일본에 가 있는 거니까 구속과 억압의 상황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지.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의 시를 적어볼까? 예전에 내신형으로는 슬픈 천명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좀 슬프대. 그 뭐 왜 슬픈지 뭐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시를 적을 건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얘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건데, 정작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거야.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속상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죄다 잃어버리고 함께 살아왔던 모든 존재들은 잃어버린 거야. 상실감에 빠지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은 가라앉다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하강적 이미지가 되는 거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지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게 윤동주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이 되는 거죠. 이거 저기야 태연아 빨간색이니까 안 보이지? 다시. 성찰이 되는 거죠. 성찰. 그러면은 시를 쓰는 이 행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성찰의 행위가 되는 걸 거야. 요거 찾으라는 거죠, 요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내신형으로 할 때 간혹 가다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 정말 얘가 시를 쉽게 썼을까? 치열한 자기 반성 속에서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가 쉽게 쓰여진다 자체를 반어법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분도 계시는데 잠깐만.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잠깐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미쳤나봐. 이거를 반어법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좀 애매합니다. 저희 반어법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다음에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비가 속살거려. 이거 뭐야? 1년의 변형 반복이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충분히 이해될 거고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자. 등불은 긍정적인 이미지일 거고 어둠은 부정, 아침은 긍정이죠. 이럴 때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대비가 되는 거고 속도가 빠르면은 선생님 유튜브 강의에서 복습을 하셔야 돼. 천천히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시어의 대비가 되는 거고 다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를 대비시켰죠. 이럴 때는 색채 대비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 어둠과 밝음을 대비시켰을 때는 무슨 대비? 명암 대비라고 합니다. 명암 대비. 그 다음에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최초의 악수. 이게 뭘 나타내? 다 성찰 끝났으니까 화해와 화합을 나타내겠지. 그죠? 그리고 긍정, 부정, 자아 찾을 때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아래쪽인데 얘가 이상적 자고요. 얘가 부정적, 현실적 자입니다. 됐지? 전체적으로 시를 좀 훑어봤고 이 작품을 이제 꼼꼼하게 다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포인트화 시켜서 기억을 한다면 시를 크게 3면으로 3개의 묶음으로 나눠보자. 1에서 2연. 원래 이 시를 선생님처럼 나누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3단 구성으로 나눌 때 선생님이 나눈 거랑은 좀 다른 형태로 나뉠 거야 아마. 3년에서 7년. 8년에서 10연. 나눴을 때 포인트를 적어볼까요? 1년 10, 여기까지는 뭐예요? 현실을 인식한 거죠. 어떤 현실?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인식하고 3에서 7까지 시를 쓰면서 결국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식인으로서의 무력감이라든가 지식인으로서의 회의, 상실감에 대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부끄럽다, 뭐하고 있는 거다? 성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에서 다시 한번 1년의 내용을 변형 반복을 함으로써 여기를 현식 인식이라고 썼다면
아래쪽은 뭐라고 써주는 거야? 현실 제인식이라고 쓰는 거고, 화해와 화합 미래지향적, 아침을 기다리는 미래지향적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큰 틀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뭐 기억 나면 좋고 안 나면 눈으로 쓱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한 문제만 풀어볼 거야. 3번 문제만 풀어보세요. 태연아 풀었어? 몇 번? 그렇죠. 오, 우리 태연이 개 잘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두 자의 합일로 완성되는 이상적 자라고 되어 있지. 근데 보기를 보면은 가의 화자는 화자는 이 부분을 보시면 바뀌라고. 아우, 왜 이렇게 안 돼? 이분을 보시면은 자아와 무엇과의 소통이야? 자아와 세계와의 소통이죠. 다시 말하면은 두 자아의 합일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의 소통이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보기 기준으로 정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62페이지 조지훈의 낙화. 그러니까 이 작품이랑 그 플라타노스 작품은 좀 수능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좀 까다롭고 좀 철학적인 메시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 포인트를 쭉 정리해볼까? 화자는 지금 낙화를 보고 있어. 사실 낙화랑 플라타노스는 원포인트 정리가 되게 쉬워요. 조금만 시를 좀 점검을 해보면 답비라고.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려야. 요건 알죠? 태연아, 무슨 법이야? 소리법. 꽃이 짓는 것을 바람을 탓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건 뭐야?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그래서 섭리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순응적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꽤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주련 밖에 성긴 듬성듬성 떠있는 별이 하나둘 뭐하고? 쓰러지고. 이 말은 밤하늘에 별이 해가 떠가지고 이제 하나둘씩 안 보인다는 뜻이야. 귀촉도 울음 뒤에, 야, 당연히 이런 거는 청각적 이미지겠죠. 이런 건 알 거고요. 먼 산이 다가서다. 깜깜해가지고 안 보였었던 거야, 산이. 근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저 안 보이던 산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겠지. 그게 마치 그 산이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수능에서 시상 전개 방식을 물어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기준점으로 접근하라 그랬지. 태연아? 뭐? 시선. 공간. 시간.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기준점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태연아 대답할 수 있겠다. 얘는 뭐야? 병신인가? 시선. 넌 내 설명을 듣니? 예영아, 뭐야? 너 남친 구하긴 글렀다, 야, 뭐. 시간이죠, 시간.
그냥 시간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할게. 시상 전개를 뭘로 전개하고 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침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해가 뜨고 있다고. 그래서 시간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을 좀 표현해주고 있다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5번 문제 답이 2번이야. 뭐 니은은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5번에 2번 선지 기억. 기억은 시간의 흐름을, 요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라고 많이 나와요. 요 부분이. 됐니? 촛불을 꺼야리 꽃이 지는데 이건 뭐 좀 적기만 하면은 촛불을 끌 거래.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가 아침이 되어서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촛불은 꺼야죠. 근데 1번보다는 2번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많죠. 여기가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화자가 방 안에 있는 거야. 방 안에 있어서 아침이 됐어. 근데 이 내가 있는 곳이 좀 어두워야 바깥에 꽃 떨어지는 게 잘 보이겠지. 그죠? 그래서 촛불을 끄는 이유는 낙화를 꽃이 떨어지는 것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2번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여기는 당연히 시선이겠죠. 그죠? 시선이겠죠. 시선. 보고 있는 거잖아. 그때 하얀 미닫이, 하얀색, 불거라, 색깔. 하나의 상황에 색깔이 두 개가 나왔지? 뭐라고 하면 돼 이거? 지랄을 떨어라. 랄랄랄랄라. 미쳐버리겠다. 정신 차려라. 뭐라고 하면 돼? 색채 대비라고 하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이걸 누굴 나타내는 거냐면 화자를 나타내는 거야. 화자가 어떻게 묻혀 살고 있다고. 이럴 때 보통 뭐라 그래? 은둔의 삶이라 그래. 속세를 떠난. 아는 있을까 저하노니 뭐 애매해요. 씨가 뭐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씨발 나 혼자 보고 싶은데 씨발 뭐 이런 건가? 잘 모르겠어. 씨가 주장하는 바가 뭔지. 그런데 이 시에서 내용적 측면에서 많이 건드려지는 표현이 뭐냐면은 무상감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슬퍼, 울고 싶대, 애상적. 무상감, 애상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를 굳이 적으면은 뭐 낙화를 통한 삶의 무상감과 비애, 애상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히 뭘 말하고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도. 자, 그럼 이 작품의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너무 쉬워요. 화자가 그냥 방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 자연의 집 속에서, 방 안에서 은둔적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속세와 어떻게 된 거야? 좀 속세와 단절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무슨 마음이라고? 자기는 이 낙화를 바라보며 고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좀 무섭대.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뭐가 무서운 건지. 화자는 이 상태에서 뭐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낙화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낙화가 예쁘대 안 예쁘대? 예쁘대.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예찬적 자세를 취하기는 하는데 그 예찬적 자세를 더 확장시키면은 무상감과 삶의 비애를 느끼고 있어. 그래서 뭐 하고 싶어라? 갑자기 왜 울고 싶은지 모르겠어. 울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정리하면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의 틀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저 위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을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건 시간의 경과라고 하건 이런 게 있었다는 점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낙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시선이라고만 쓰자. 뒤에 있는 단어 조금 조심스럽다. 시선적 요소도 좀 있죠. 시선 이동이라도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화자의 위치는 방 안으로 딱 설정하면 되죠. 딱히 작품이 그래서 명확하게 추구하는 바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작품 나중에 주제 찾아보시면 뭐 그냥 은둔의 삶에 대한 뭐 비애 뭐 이상하게 나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표현상의 특징 정도로만 좀 읽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6번의 1번 선지 보시면 6번 63페이지 6번의 1번 선지 보시면은 자연의 섭리를 두 번째 줄,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인다. 6번의 2번 선지 두 번째 줄, 무상감과 비행감. 우리가 적은 그 단어가 그냥 나올 거야.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수능에. 김현승 씨의 플라타너스라는 작품인데, 실제로 김현승 씨 작품은 까다롭습니다. 어렵고요. 이 사람이 진실한 카톨릭 신자라서 이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종교적 색채도 많이 사용합니다. 좀 까다로워요, 사실. 자, 봅시다.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이제 화자가 플라타너스 보고 있는데 포인트 정리는 상당히 쉬울 거야.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물었죠. 자,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 문법적으로 하면은 뭐 비언어, 준언어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빼고, 배고파 이러면 나 배고파 이렇게 그냥 음성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지만, 뭐 입맛을 다신다든가 배를 부여잡는다라든가 행위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행위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너 꿈을 아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파란 하늘을 바라봤대.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의 꿈이라는 시어가 파란 하늘과 연결되면서 이상과 동경을 나타낸다고 보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플라타너스는 꿈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언어적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묻고 대답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묻고 약간 대답해준 느낌이 된 거잖아. 그래서 문답적 구조다. 똑같이 아래도 마찬가지죠. 사랑, 사모를 아니? 그러니까는 그늘을 쫙 늘려준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늘은 뭐 포용과 뭐 등등등, 사랑과 이런 등등등인데 이거를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냥 그늘이 긍정적인 이미지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먼 길에 올제 홀로 되어 외로울제. 이거 주체가 누구야? 화자입니다. 화자. 플라타너스가 아니라 화자가 외롭대. 여기서 길은 인생길이겠죠. 뭐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핵심 키워드 나와 같이. 내 인생을 너는 나와 함께 걸었구나. 이 작품에서 만약에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다면 무조건 사용되어야 하는 단어 동반자. 저 단어는 무조건 사용이 될 거야.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함께하고 싶지만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이게 존재의 한계를 나타낸다는데 말이 어렵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인가 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뭐. 존재의 한계.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죽음을 나타내는 거고, 너를 맞아줄 플라타너스를 너라고 한 거. 이거 의인법은 말 안 해도 되겠지. 너를 맞아줄 검은 흙. 요거 검은 흙은 긍정어예요. 너를 맞이해줄 검은 흙. 안식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나는 너의 이웃이 되고 싶다. 동반자. 마지막 문제는 해석이 다양해요. 뭐 그곳은 너와 나가 함께하는 곳은 뭐 아름다운 곳이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나중에 선택지 보고 푸시면 되고요. 작품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화자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홀로 되어 외로울제. 되게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죠?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어. 힘들어. 그런 화자가 누구를 바라보며? 플라타너스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플라타너스는 꿈도 가지고 있고 사랑함도 있어. 그때
이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파란 하늘이라는 시어로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고 3호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그늘이라는 시어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꿈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플라타노스와 어떤 관계의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동반자적 관계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이야.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정리해 주셔도 문제를 푸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를 보시면 4번 문제 표현상의 특징이죠.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 보세요. 또 지랄을 한다. 표현상의 특징 문제는요. 두행으로 또 지랄을 한다. 아 돌겠네 씨. 각 연을 두행으로 구성한다.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네. 청각적 심상이다. 현재형 진술이다. 의인화된 대상이다. 음성 상징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선생님이 즐거운 건 뭐야? 표현 요소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다시 줄을 거보면 형식적 통일성이다. 정서를 간접적이다. 대상의 특성이다. 화자의 소망이다. 화자의 예찬적 태도다. 자, 노란색으로 줄은 것은 뭐가 돼? 분석적 측면이지. 그래서 실제로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쪽은 표현 요소고 뒤쪽은 내용 요소야. 어디를 먼저 기준점으로 봐야 된다? 앞을 먼저 봐야 되는 거야. 뒤를 먼저 보면 되게 헷갈려요. 왜? 뒤쪽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 부분이죠. 무슨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추상 진술이 될 수밖에 없어. 분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항이죠. 표현 요소 같은 파악 문제는. 그때는 이 앞쪽을 먼저 보시고 선택지를 접근해 주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런 거 각 연을 두행으로 구성한다. 이건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거지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개념 청각적 심상 이런 거 현장 이런 건 다 알 거죠.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건 다 알 거야. 그지? 이런 것도 모르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 자, 문제 한 문제만 풀 거야. 6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야,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조금 더 나가도 되겠다. 여러분들은 73페이지까지 나가도 되겠다. 73페이지까지 나간 다음에 월화반 학생들은 72, 73은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난 악독해. 띠리리띠리. 야, 요 속도로 가면 우리 77페이지까지도 할 수 있어. 응? 내가 무슨 학교 교생이냐?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나보다 니네가 더 잘 알아, 김수진. 정확하게 말하면 내 첫사랑은 중학교 2학년 때 임정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내가 왜 내가 졸업한 아무튼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그 고등학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아니 내 첫사랑 그분 때문에 영어 공부 진짜 미친 듯이 했지 진짜. 좀 그 정도 됐을걸?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으셨을걸 아마?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았는데 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다정다감하셨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 사명감? 이게 엄청 크셨어.
진짜로. 이 가르친다라는 교사로서의 사명감. 생각해보면은 좀 많이 바뀌었죠.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이제 문화나 어떤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의식이나 그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 뭐 지금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가르친다라는 것에 대한 직업적 소명의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 뭐 내가 좋은 분들만 만나서 살았는지 모르겠지. 우리는 좀 폭력이 심했어. 맨날 싸대기 막. 그 영화 그거 있잖아. 친구라는 영화 보면은 막 옛날 무슨 80년대 이런데 영화 보면 막 선생들이 무식하게 패지 막. 우린 정말 그러고 맞고 살았으니까. 맞아가지고 막 허벅지 살 터지고 막 턱뼈 돌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YTN에 나올걸? 태연아. 예. 9번에 아유 병신아 미안 6번에 그러니까 너는 23학번 아니면 24학번이 된다니까. 골라. 24학번 할래? 23학번 할래? 23학번 하는 게 좋겠지? 아이 지랄이야 이거. 우리가 아까 그늘은 긍정진술에서 긍정진술에서 아이 님이 긍정진술에서 부정진술했어. 긍정진술했죠. 근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플라톤스 역시 화자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불안감. 그럼 그늘을 불안감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일단은 시어의 긍부정을 어느 문항이든 간에 시어 시고 문제가 나오면 긍부정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런 문장을 볼까요?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해서 존재의 한계. 존재의 한계라는 말을 인간은 무슨 존재? 유한한 존재. 표현만 바꾼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께 적어드리는 단어가 좀 선택지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만 좀 골라서 적어드리는 거야. 훑어볼 때 조금만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64페이지로 갈 거야. 박두진의 도봉. 개 쉬워 이 작품. 태연아, 요거 두 개 묶어봐. 화면 좀 키워야 되나? 잠깐만. 뭐라고? 야, 시간은 아직 40분이나 남았어. 야, 이게 무슨 유튜브야? 뭐 2배속으로 돌려? 천천히 할 거야. 태연아, 화장실 가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 올라왔다 가야 돼. 너 아까 남자 국구였잖아. 올라와. 갈 줄 몰라. 야, 저기 예영이 사진 있으면 줘봐. 그려? 날 믿어? 아니요. 태연아. 무슨 법? 산새도 구름도 날아와 떠가곤 무슨 법? 대꾸법이죠. 이렇게 연과 연을 묶었을 때도 충분히 대꾸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꾸법을 해석할 때 요령을 가르쳐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대꾸법이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나란히 반복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씨. 야!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는 건데 그때 요령을 뭐 요령이랄 것도 없지만 한 가지 알아두시면 대응되는 시어나 시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산새와 올라와! 너 올라오면 진짜 제일 멋있는 남자 생길 거야. 연락 안 오잖아. 아, 네 얼굴 보면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면 남자가 너한테 연락을 했으면 평생 전화로만 사귈래? 진실은 언제나 알려지기 마련이야. 또라이. 아이씨! 떠가곤 울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죠. 그때 그 두 개의 반복되는 단어의 관계는 이꼴 관계든가 대립적 관계야. 근데 마지막 요 부분의 글자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지찌안. 코는 엔드잖아, 엔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세와 구름은 같은 맥락의 어떤 단어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잠깐만 칠판을 좀 다시 다 지우면 잠깐만. 아이씨 짜증나서 못해 먹겠네. 잠깐만. 자, 이게 펜을 좀 다른 걸로 바꿔보자. 무거워서 이거는. 자, 요거랑 요가 무슨 법이라 그랬어 아까? 이제 대꾸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은 인적 끊긴 것 홀로 앉은 가을산의 어스름. 아무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뭐 했대? 인적이 끊겨 있대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외로움과 고독이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처지? 화자의 처지. 가을산의 어스름. 가을산이니까 이거 계절 배경이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가을 산에 앉아있다 그랬으니까 공간 배경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스름은 해질녘을 말하거든? 그러니까는 계절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배경? 시간 배경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체크를 좀 해보면 요렇게 좀 올려볼게. 아까 어스름이라고 있었고요. 가지가지 한다. 그 다음에 산끌은 길게 느리며 붉은 해는 넘어가고 해가 지고 있다는 거죠. 해질녘에서 해가 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황혼과 함께, 황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별과 밤은 우리니 깜깜한 밤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시상전개 방식은 뭐가 돼? 시간의 흐름이 되겠죠. 호이호이 이건 뭐 음성상징어라는 거 알 거고요. 아무도 없다, 외롭다, 헛되다.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따라 되죠. 그러니까 외롭다, 고독하다는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죽어버려. 아, 돌겠네 진짜. 대한민국! 가만히 좀 있어! 어우, 씨.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삶의 인식이 화자의 그래야겠다.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빨리 가고 싶어서. 화자의 삶의 인식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생님도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지금까지 찾아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힘들어. 얘가 외롭고. 근데 그대라는 존재는 화자가 소망하는
화자의 소망과 기다림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그 존재를 위해서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긴 밤과 슬픔을 견디고 있는 거야. 약간 인내의 자세야.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하고 참는다라는 것은 그 긍정적인 결과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러니까 마지막 연을 봤을 때 이 어두운 현실의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그대가 어디 있는지는 나는 몰라. 하지만 어느 마을에서 뭐 하고 있대? 쉬고 있대.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요, 기대와 희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기대와 희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면적인 표현이 없어.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별도로 기억하셔야 돼. 뭔가 쉬고 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출발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언젠간 나에게 출발해서 다시 올 거야. 아주 안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잠깐 쉬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기대와 희망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거랑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야. 님은 같지만 보내지 않았다. 님의 부재 상황을 침묵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6월 모평에 한영훈 나오면 수능에 얘 나오고 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기대와 희망으로 마지막 연을 접근하셔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직도 좀 더 자료를 찾고 있어. 이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가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좀 고민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가르치고 좀 더 찾아본 다음에 아니다, 이게 좀 주관적인 해석이고 수능에 거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싶으면 나중에 이 내용은 좀 바꿔드릴게. 자, 그럼 이 작품의 포인트를 옆에 쌓인 이제 뭐 65쪽이나 이런 쪽에 정리를 하면은요, 뭐 어렵지 않아요. 화자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가을산에 앉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시간의 흐름을 뭐 느낀다기보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화자는 어떤 상태야? 산새도 없고 구름도 없고 홀로 앉아있고 누구를 위하여 불러봐야 메아리만 빈 골짜기를 돌아온다 그랬지. 그죠? 고독과 외로움의 상황이야. 화자는. 화자가 여기 딱 올라앉아 있는 거지 뭐. 화자는 누구를? 그대를 뭐하고 있다고 보면 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돼. 그대를 위하고 있다고 보면 돼. 다시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이 긴 밤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인내의 자세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대는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야.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희망과 기대의 메시지로 시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지? 간단하게 뭐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서술되어 있는 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김용택 씨의 그리운 그 사람, 얘는 그냥 제목이 곧 주제야. 그 사람이 그립대. 뭘로 쓸까? 이걸 내야지. 널 믿는다. 힘을 내봐라. 질문. 개구리들 울고 있어요.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겠다. 다시. 개구리들이 울고 있어요. 저기 저 산이 까맣게 일어난대요. 보리떼 들뿔이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여기 네모친 시어들은 화자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 이꼴 관계일까? 대비 관계일까? 대비 관계라고 봐야 돼. 됐니?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찾아봐. 선생님이 그 말씀을 드렸죠. 표현이 없으면 해석도 없다. 근데 만약에 선지에 지랄이니 이거 갑자기. 미쳤구나 이제 얘가. 선지에 미안해. 선지에 화자의
에휴 씨발. 화자의 적극성이라는 선지가 나오면 이게 어느 작품이냐? 나 작품이 어떤 구절에서 적극성이라는 걸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될까? 나 작품을 찾아봐. 나 작품을 읽고 적극성이라는 부분을 접근시킬 수 있는 게 어느 구절일까? 그렇죠. 마지막 쪽 부분에 보시면은 하루를 다 뭐하다? 찾아다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데서 화자의 적극성이라는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지. 어떤 표현이 해석이 나와 있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구절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넘길게요. 자, 66, 67페이지를 가는데 66쪽에 있는 첫 번째 작품은 안 합니다. 봐, 이렇게 일찍 끝날 수 있잖아. 이거 안 할 거야. 태연아, 왜 안 할까? 아, 집에 일찍 보내주려고?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이니? 나가. 왜 안 할까? 그냥 나와가지고 안 하지. 야, 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태연아, 이거 어디 나왔어? 수특에 나왔지, 수특에. 지원아, 이거 어디 나왔어? 야, 머릿속에 씨발 빨리 가자 이거밖에 없지 그냥. 이 지방령들아. 육모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 답답하다. 폐가의 부처라는 작품만 볼 건데 이 작품은 바로 그냥 포인트를 먼저 적어드리면 정말 쉬운 시예요. 이런 작품들이 수능에 나와줘야지. 그냥 딱 몇 개의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산업화. 농촌 피폐. 그 다음에 묘사, 추측 진술. 특히 간혹 가다가 이제 시문학이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추측형 진술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작품들이 몇 개 있기는 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봅시다. 길을 가다 보니 태연아, 보통 문학에서 이렇게 길 하면 인생길로 해석을 하죠. 여기도 이것도 인생길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질문을 했잖아 이 새끼야. 아, 돌겠네 닌기라 이씨. 아니 배웠잖아. 요거 두 줄만 읽어봐 이 삼돌이 새끼야. 어우, 풍온다. 저거 인생길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냥 길을 걷다가 외딴집 한 채를 봤다고. 쟤는 그냥 길이지, 물리적인 길이겠지. 무슨 이 집의 연척, 친척이라도 되는 양, 내가 정말 친척이야? 아니죠. 앞뒤를 한 바퀴 둘러보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묘사하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묘사된 내용을 보면은 구렁, 지붕은 구멍 나 있고, 추녀가 이제 그 지붕 기둥이야. 그건 다 썩어 있고, 툇마루, 마루에는 먼지가 끼어 있고, 문짝은 떨어졌고, 벽지는 찢었고, 냄새가 나고, 물, 바가지, 이제 샘물, 우물 같은데 물이 끼면 끼어져 있어. 그죠? 묘사를 통해서 제목이 폐가잖아, 폐가. 그죠? 이 집을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야? 농촌의 피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농촌 피폐. 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걸 가지고는 이 상황을 가지고는 마른 강변의 댄소 냅티도 무슨 뜻인지 뭐 속담인데 저도 잘 몰라요. 암만 밭이든 암만 노력해도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논밭을 다 버려둔 채 막벌이를 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 도회지로 가야 된다. 이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야? 산업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쟁이 톡톡 털어 아침을 지었을 깨고 보리개떡도 지었을 거지만 소식이 없어. 집을 떠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게 3년, 2년이 되는 거겠지? 2년이 이 집주인의 삶의 행적을 써준 거죠. 이렇게 살아봐야 이 농촌에선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다 팽개치고 그냥 도시로 떠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요 부분이야. 요게 사실적 진술이야, 추측적 진술이야? 추측입니다.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겠죠? 나는 이 집에 친척도 아니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도 실제로 알아 몰라. 모릅니다. 추측이야.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마지막 연에서는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마지막 줄.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요거 눈에 띄는 거니까 표현상의 특징 하나만 적자. 태연아 뭐 매미가 맵다고 맴맴 이런 느낌이잖아. 집에 가고 싶으니까 대답 막 하잖아. 누가 했어? 아, 네가 했어. 목소리가 똑같아. 이 지방령들이 하나로 이제 삼위일체가 되나?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주변에 퇴마사 있으면 하나만 불러줘. 태연아 뭐라고? 요즘 삶이 힘들어. 무슨 유희? 언어 유희. 언어 유희가 뭔지는 알죠? 됐죠? 저기 하나 12번 문제 하나만 풀 거야. 풀어봐. 12번 한 문제만 풀 거야. 갑자기 어디가? 태연아 풀었니? 태연아 예. 풀었니? 아, 수업 시간 막 핸드폰 보고 희덕거리고 웃고 막 그래. 화원고 강진주 막 한강 가서 자살하네만 이러고 안 하고 자이 아파트 사는 김지원. 얘가 거기 사는 게 이렇게 웃겨? 자이 아파트 집값 떨어져 버려라. 이씨. 큰일 나지 이러면? 아, 팔았어? 태연아 몇 번? 4번. 왜 답이 4번이야? 마지막 부분.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서술은 없죠. 그냥 문제 상황을 제시한 거지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선택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 이제 2개. 숨 쉬어! 야, 그럼 뭐 진도를 가짜로 나가니? 비둘기다. 빨리 하는데 빨리 그냥 빨리 나와. 니네만 가만히 있으면 더 빨라질 거야. 내용 알아요. 비둘기 나와. 자, 그럼 다음 작품. 아까 했잖아요. 비둘기. 그니까요. 때릴까? 시우야, 그냥 딴 학원 알아봐라. 학원 잘못 선택한 것 같지. 우리 애들이 이렇다. 지금 우리 예송이는 똥 싸러 가서 들어오네. 욕하려고 그랬더만. 이 똥쟁이. 웃으면 어떡하니? 이건 진짜 똥 싸고 온 거야. 성북동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요 작품은 이제
좀 이따 포인트를 정리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겠지. 그죠? 산업화에 해당하는 거면 일단 세모 쳐놓으면 거의 정리가 다 됩니다. 성북동산에 뭐가 새로 생겼대? 얘는 세모죠.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얘는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지. 그래서 같은 번지지만 새로 생긴 번지와 원래 있던 번지의 시어는 대비적인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산업화. 그리고 산업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구절만 세모 쳐놓으면 감단이 끝납니다. 도를 깬다라는 것은 지금 자연 파괴 산업화를 나타내는 거겠지. 가슴에 금이 갖다도 세모 치워도 되긴 하는데 이건 넘어갈 거고. 그래도 자연은 인간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그냥 교감을 보통 나오면 이게 이런 정도 표현으로 나올 거야. 뭐 교감을 소망한다. 이 정도 표현으로 나올 거고요. 이연에서 이제 세모 칠 수 있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골짜기가 메말랐다. 다 파괴시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널찍한 마당은 비둘기가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 되는 거겠지. 그런데 그것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치고 구공탕 굴뚝은 이제 공장 굴뚝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그리움, 향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산 1번지 채석장 아쉬운 행동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여기 이렇게 네모치면 돼. 싸싸싸싸싸싸싸싸 운율형성. 그냥 그 운율형성이라고 안 적어도 저렇게 네모쳐 놓으면 나중에 좀 보이겠지.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좆대부려 슈라고. 이 작품의 키워드는 산업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은 어디서부터 공간 배경 설정이 되어 있니? 성북동 산부터 공간 설정이 되어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성북동 산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비둘기는 자연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성북동 산에 뭐가 일어난 거야? 산업화가 일어난 거야. 그 산업화를 통해서 자연 파괴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산업화와 자연 파괴를 나타내는 시구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 우리는 이미 아까 미리 다 세모 쳐놨지? 그 결과 원래 있던 비둘기의 번지는 사라지고 번지가 새로 생겼대. 다시 말하면 원래 있던 번지는 비둘기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고 새로 생긴 번지는 산업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작품의 키워드 산업화, 자연파괴 딱 기준점을 잡으면 되고 만약에 이 작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보기 같은 데 나올 수 있으니까 산업화가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가 자연 파괴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인간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비둘기를 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약자 계층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산업화 속에서 소외된 계층 여기 화면 나오나? 계층까지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요즘 뭐 그렇게 어려운 시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 시는
신경림 씨의 길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포인트로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 시는 그냥 쭉 훑을 건데 일단은 신경림 씨의 길이라는 여기 제목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를 적으시면 돼요.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얘는 1. 통념. 아우 이렇게 펜을 바꿨는데도 이 모양이냐. 통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박. 그 다음에 2. 내면의 성찰. 건전지가 떨어졌나? 잠깐만. 미안해, 빨리 할게. 너 때문에 내가 막 손이 떨려, 막 덜덜덜덜. 똥쟁이 새끼들은 씨부라 그냥 화장실만 쳤사가고 지랄들이야. 씨. 가지마! 이씨! 내면 성찰. 요렇게만 일단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시 내용은 조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일단 21기 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해놓을 거냐면 시 제일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해서 그 사람들 첫 번째에다 세모 쳐놓으세요. 첫 번째 사람들에다가. 첫 번째 줄 사람들에다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라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에다가는 세모를 치고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 선으로. 이걸 왜 연결시켜 놔야 되는지 설명을 들으면 알아. 자, 그럼 봅시다. 맞아야 정신 차리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 줄 알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통념이 되는 거예요. 통념. 여기서 길은 인생길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길은 순순히 우리의 인생은 순순히 우리의 길은 순순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목적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잘 쫓아오지는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얘가 통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반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통념과 반박의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낭패를 당할 때가 있겠죠. 큰 물에 허리를 동강내어 뭔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부득이 자기를 버리게 하기도 한다면 이렇게 네 개를 묶으면 이거의 주체가 누구야? 길이죠. 사람이 아니라 길이야. 그런데 정말로 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저런 일을 당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길을 주체로 놨지. 주체와 객체를 바꾼 표현이 돼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주객 주객 견도식 표현이 되는 거고 요 세모친 단어는 시련을 나타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길을 당연히 의인화시켰다 이건 알 거고 그 다음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 이 보라색으로 네모친 것이 잠깐만 아우 화면 헷갈려 죽겠네. 사람들은 이것이 보라색으로 네모친 것이 다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길.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 사람이 만든 길. 이게 다 통념이 되는 거야.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통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길을 만든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길이 사람들한테 세상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야. 인생을 살다가 시련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슬기를 배우는 거야. 또는 길을 요 밖으로 불러내요. 요 표현을 잘 기억해 놔야 돼.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살림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전부 다 지금 통념이 되는 거야. 통념.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안다. 여기서 말하는 거기에 있다라는 말은 요렇게 연결시키면 돼. 근데 사실은 길은 인간을 밖으로 불러내서 이런 걸 하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통념을 뭐 해주는 거야? 반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 외부로 나가는 형태보다는 어디로 들어오는 형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아까 미리 적었죠? 이 작품의 포인트, 통념, 반박.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뭐가 돼?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성찰.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이 문장의 핵심 문장입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은 밖으로가 아니라 어디로? 안으로 나 있다. 이 문장이 포인트야. 그것을 아는 사람, 성찰을 통해서 진실을 깨달은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벌어진대. 여기에서도 그늘은 긍정어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깨달음을 인식한 사람들이죠. 첫 번째 줄에 있었던 사람들은 깨달음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시의 마무리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줄 다시 봐봐.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알았는데 이제는 깨달아서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과 마지막을 연결시키면서 내면적 성찰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별도 포인트 정리를 안 해요. 여기까지가 자동 숙제야. 문제 다 풀어 오셔야 돼. 나중에 이거 몰아서 과제 물라고 하면 한 권 돼버려. 틈틈이 복습하면서 푸세요.